자, 부동산 썰브러더스. 썰브라더. 네, 썰브러더스의 진행을 맡은 놀라운부동산 놀부와 부자방법 박병찬입니다. 네, 요즘에 공급 가뭄이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신규 입주장 자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분양 소식들도 안 들리고 있고, 뭐 정해진 수순이지. 그니까요. 지금 뭐 둔촌주공도 그렇고, 뭐 잠실, 뭐 진주나 뭐 이런 거 다 무기한 뭐 연장된 상태고, 이것들 때문에라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나오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신축장은 계속 도망가듯이 가격 올라가고, 뭐 아리팍 들어보니까는 42억을 넘어서 또 찍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네. 이게 사실 자본주의에서 네. 어떤 재화에, 특히나 인기 있는 재화에 상한가는 없는 거지. 다만 그쵸. 이제 과정과 기간의 문제인 것이지, 상한가는 없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옳다. 조만간 이제 이 마포 용산 그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용성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도 다 이제 20억을 향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신축은 이미 20억을 뚫었고, 기존에 우리가 거의 마용성 보면 15억 구간에 걸려 있는 15억을 이제 넘어서 한 16억, 7억에 걸려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은데, 이제 올해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무조건 20억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주제인데, 공급 가뭄. 이게 해결이 될까? 이건데, 사실 공급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 짓거나, 아니면 3기 신도시가 빨리 공급되거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음. 이게 참 공급이라는 말 자체는 쉬운데, 공급? 그러니까 우리 전 시간에 한번 다뤄봤지만, 아파트 새로 짓는 입주의 공급,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 분들이 시중에 내놓는 시중 매물 측면의 공급, 그리고 이 두 개 다른 개념이고, 신규 아파트 입주는 또 나뉘지. 예를 들면 서울 외곽에다 지어서 서울 수요를 이동시키겠다는 공급, 또는 서울 내에다 짓겠다는 공급. 근데 사실 서울 내에다 짓는 공급이 더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지. 근데 나 이 생각했어. 예를 들면 우리가 2007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 2007년도로. 가고 싶다. 가고 싶지. 네. 다 사고 싶잖아. 다 사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래. 근데 2007년도 때는 어땠냐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기서 아파트 재개발 하나 분양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딱 내가 막 분석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 뒤에도 재개발이 있고, 그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재개발이 있어. 내가 이걸 해볼까, 이번 기회에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좀 참자. 왜냐면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니. 많으니까. 즉, 재개발이 많으니, 좀 기다려보자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이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동안 임기 중에 하도 많이 무산시켰잖아. 네. 그러니 이거밖에 없는 거야. 없지. 이거를 놓치면 아무리 주변에 봐도 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울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바꾸겠다 하는 건데, 이게 금세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참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게 제일 효과적인 공급은 서울 내 공급인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정책이 뒷받침되는 건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쉽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재개발 활성화든 또 재건축도 있잖아요. 재건축도 할 단지들이 서울에 꽤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오히려 막고 있으니, 이게 과연 분양을 앞두고 있는 현장들도 뒤로 미뤄지는데, 이것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완화가 되면 이제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니까, 이제 분양을 못 하고 있던 친구들도 분양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완화책을 펴줘야 이게 펼쳐지는데, 아직 넘어가야 될 산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저는 제일 심한 게 재건축. 재건축은 지금 안전진단 강화 이후에 새로 이 진행을 할 수 없어요. 다 떨어지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통과가 안 되니까 그것도 첫 번째 단추부터 안 떨어지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초과이익 환수. 지금 강남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면 초과
이 환수에 대한 부담금 자체가 다 5억을 넘어가요. 평균적으로 5억 이상은 다 되고 뭐 7억, 8억짜리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이런데 누가 해요? 사실 누가 가서 길 가다가 돈 내놓으라고 하면 예? 누가 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진행하면 뻔히 잃을 걸 아는데 난 이만큼 갖고 있는 거를 진행을 하면 잃을 걸 아는데 누가 쉽게 진행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신규 공급은 이렇게 가뭄 상태로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서울은 3기 신도시 들어와 봐야 서울에 영향력을 주는 거는 굉장히 그 서울 외곽 정도밖에 전 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심권에까지 정밀 타격을 하려면 결국 서울의 주요 입지에 재건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이 뭐 25년이다, 27년이다, 2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락을 그쵸. 그때 가면 이제 안정화가 시작될 거다. 공급이 맞춰준다. 거의 무당 수준이네.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25년이 아니라 35년도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이 제도 있으면 35년 가도 이건 풀리지 않아요. 바로 이게 3대 악재 콤보인데 이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제초한 안전진단 강화. 이게 안 풀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은 그거지. 이제 양도세 중과. 예? 이익이 줄어들냐. 팔자마자 같은 컨디션을 살 수 없는 환경. 두 번째는 임대, 갱신 청구권. 이거가 다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의 그 물량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 지역도 매물이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매물이 한 단지에 한 600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 매물이 한 40개, 한 10%가량 있는 현장도 있어요. 근데 전세는 거의 없거나 하나 있거나 뭐 이러한 상황이니까 사실 전세 껴놓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 요즘에 한 3억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 예. 물론 이제 서울이나 중심지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고 또 반대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공급 가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왔을 때는 거래량이 바닥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추석 끝나자마자 심리가 좀 죽었잖아요. 근데 원래 추석을 전후했을 때는 심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것을 두고 상승세가 약간 꺾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락론자들이 요즘에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못 보던 분들이 많아졌어. 너무 많아. 네. 너무 많고 약간 되게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객관적인 데이터의 해석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데이터야. 데이터는 팩트니까 그 팩트를 막 논하는데 거기서 이제 혹하는 거지. 그렇죠. 완전 혹하는 건데. 저기서 누군가 나를 쳐다봤는데 나를 좋아하는 줄 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껴맞추면 되는 거고 사실 하락론도 올해에도 얘기하고 내년에도 하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면 언젠가는 프로가 돼 있어요. 한 번을 맞추니까. 그렇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하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주장하는 것 같아? 일단은 대중적인 그러니까 사실 심리가 저가 어떤 사이트를 봤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은 사이트예요. 근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더라고. 100%를 가정했을 때 집값이 더 올랐으면 좋겠다. 집값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밌네, 고르는 거야. 재밌네.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 20대 80. 2대 8? 예. 떨어지면 좋겠다가 80이에요. 이런 심리들을 다 반영하고 이게 심리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하락론자들 보면 심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이제 다른 게 다 까여서 그 입증이 안 됐잖아요. 올랐잖아 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까지는 좀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꺾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근거로 거래량 바닥이나 또 호가가 올라가는 수준이 이제는 매수자가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1, 2억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뭐 3억, 5억씩 올리니까 이거는 못 따라간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은 나는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나 하락론을 가끔 봐. 보는 네. 이유는 대중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판할 만한 게 보이냐 이걸 궁금해서 보는데 하락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집값이 떨어질 거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뜨고 싶은 거예요.
뜨고 싶은 거. 본인이 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재미난 거는 만약에 우리가 집값이 오릅니다라고 전망을 했어. 9번을 맞춘 거야. 근데 한 번 틀렸다? 네. 그럼 난리 어떻게 나죠. 될 것 같아? 그냥 뭐 나락으로 가는 거지 뭘. 근데 만약에 내가 폭락론을 주장하는데 9번을 틀리고 한 번 맞춘 거야. 네. 난 스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분 되게 현명한 분일지도 몰라. 본인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맞히기 전에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가? 네,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얘기해 주니까? 네, 그쵸. 이렇게 그렇구나. 막 얘기해 주니까 언젠가 떨어질 거야. 기다리면 돼. 기다리는 게 제일 쉽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해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를 의식하고 가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이슈로 우리 오늘 잡은 거는 이제 신규 입주 물량에 대해서, 공급 가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서울의 새 아파트가 23년까지 씨가 마른다, 뭐 이런 주제로 기사도 나오고, 실제로 지금 예정된 데이터로 보면은 지금까지 2018년 피크를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는 그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줄고 분양하는 단지도 적어지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이 문제라고 봐요. 22년, 23년 보면 거의 지금 데이터 예정된 거는 거의 2만 호. 우리가 2018년, 19년, 20년 이제 5만 호 정도 평균 기준으로 그치.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서울에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긴 하지. 네. 사실 나는 여기 지금 내년도에 2만 원 잡아놨고 네. 내후년에 2만 2천 잡아놨는데 네. 입주 물량,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을 네. 나는 이거보다 적을 거라고 봐. 그렇죠. 이게 원래 공기라는 게 공사를 해보면 무조건 알잖아요. 이거보다 적을 거라고 무조건 봐. 늦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참 24년, 25년쯤 되면은 지금 그 물량들이 조금 나올 것이고, 그것도 시장에서 좀 안정화를 도와줄 만한 물량이 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투자할 만한 데도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물량도 없고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좀 그런 하락론자가 왜 요즘에 좀 인기를 얻는지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입주 물론 이게 있어. 공급이 굉장히 적은 해에도 집값이 내려갔던 적도 있고, 또 공급이 많았던 해에도 집값이 안 빠지고 오른 적도 있어. 이게 절대 지표는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금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사실 좋을 게 서로가 아무것도 없어. 누구는 저 적폐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면 기뻐하겠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움직여주는 걸 좋아하지. 급등, 급락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집값이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뭐라 그랬지 그때 표현을? 내년이요? 나는 5차 급등이라고 얘기했었고, 네. 퍼펙트 스톰, 스톰. 퍼펙트 스톰. 이러한 전망을 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이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건데, 절대적인 시장 예측의 지표는 아니지만은 내년도와 내후년에 이 2회 연속의 입주 물량 급감은 일단은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이다. 네. 그러면 입주 물량 급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원 쿠션은 전세가, 투 쿠션이 이제 매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우리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 내년, 내후년에 이 공급 부족의 보릿고개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고, 또 사회 초년생이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게, 사실 요즘이야 유튜브도 좋아지고 인터넷 좋아져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보고 도움을 받으면서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데, 또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좋은 자녀 걱정이 더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보는 현명한 눈보다는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더 부각해서 보는 시야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그만큼 받아서 어떻게 갚을 거냐,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도 우리 더 오르면 안 돼요, 이러다가 다 죽어, 하면서 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살라고 집값이 이렇게 올린다,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장 참여자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도 진행하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피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된 어떻게 보면은 전세로 가만히 그냥 살았을 뿐인데 전세값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감당이 안 되지 사실. 안 되죠. 이게 지금. 예. 근데 시장은 또 빠르게 거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를테면 반전세. 그래. 반전세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지. 그리고 지난번에 규제했을 때도 또 1주택자 그 전세자금 대출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전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 그래서 시장 생태계 자체가 정말 많이 요즘에 교란이 됐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공급 가뭄은 확정이고, 이거가 오늘 주제긴 한데, 이거는 확정이지. 해결될 방법은 전 없다고 봐요. 어. 그리고 집값 상승 얘기, 오늘 결국 이 집값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이슈의 아주 대제목은 지금부터 또 집값이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라고 아까 젊은 친구들도 물어봤잖아요. 20대 80으로 젊은 친구들은 베팅을 했는데, 우리 부장이고 박병찬 대표님께서는 나는 사실 네. 폭락론자야. 에? 화폐 폭락론자. 아, 화폐 폭락론자.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집값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궁금증보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는 표현보다는 나는 이제 돈이 내려갔다는 표현을 더 좋아해. 사실 그리고 내 기준에선 그 표현이 난 맞다고 봐. 그러면 지금도 집값이 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를 궁금해하는 것 그런 질문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내려갈 것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야 나는. 더 내려간다고 봐.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지금 하락 요인도 있고 상승 요인도 있어. 근데 예를 들면 이거다.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온 거야.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되게 많이 다쳤어. 이건 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당뇨에 혈압에 온갖 만성 질환이 있어. 내가 예를 들면 누가 더 위험할 것 같냐? 나야. 아, 네, 그렇죠. 나야. 네. 너는 치료하고 퇴원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동성 문제 내가 지금 짚는 거야. 유동성 문제는 만성 질환이야. 이거 쉽게 못 고치는 거야. 이거 저금리랑 유동성은 계속 달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금리 조금 올랐다고 해서 저금리 끝나는 게 아니란 아니죠.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웃긴 게 봐라 저 교통사고 난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유동성, 저금리 이런 건 만성이기 때문에 치료가 안 돼 기본적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증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최선책인 것 뿐이야. 이거를 자꾸 무시한 채. 유동성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안 끝나. 절대 쉽게 안 끝나. 근데 계속 뭐가 어쩌다 뭐가 어쩌다 헝다다 뭐다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건 쉽게 안 끝나는 판이 이미 시작된 거야.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저도 이제 그거에 동의하는 게 그 집값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이후에 더 소득이 크게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고 그 솔직히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시장의 그 유동성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규제가 있지만 규제를 어떻게든 피해가지고 돈이 돌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라인으로 돈을 돌고 있는 돈들의 양과 사이즈를 보면 그게 정말 엄청난 파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가치가 녹는다는 게 화폐가 증가했기 때문에 물건은 그대로 했는데 그래 그거야. 돈이 이만큼 증가하면 당연히 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돈이 많아지니까 뭘 사자요? 명품 쇼핑이 어마어마해요. 다 줄 서서 살 수가 없어. 매물 이게 롤렉스 매장 가면 그러니까. 시계가 없어요 아예. 내가 볼 땐 롤렉스가 네. 그 매장에서 파는 거랑 2배 차이 나더라고. 그렇죠. 이제 요즘에 종로를 가거나 아니면은 그 아웃마켓에서 수요를 사람들한테 못 따라가는 건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거죠. 걔네들 만드는 거는 그 이게 안경 이만한 거 끼고 이거 이러고 만들어가지고 예,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내놓는 건데. 뒤에 돈 들고 서 있고. 네, 그거를 왜 롤렉스가 착한 거죠. 저 같으면 가격 이미 2배로 올렸어요. 예, 근데 다른 명품들 보세요. 샤넬도 뭐 1년에 한 3번, 4번 가격 올리고. 그게 정상적인 유동성 장애, 수요를 맞춰서 하는 게 예, 자본주의에서 상품 공급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가 가뜩이나 이제 화폐 가치가 늘어나고 물건은 이만큼 있는데 정부는 반시장적으로 또 이렇게 태세를 따라가서 물건을 늘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잘라버렸어. 더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게 시세가 돼버린 거지 이게. 아이고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동의해. 예. 지금 이 콤보에 곱하기 2가 돼버린 거야. 유동성 장돼서
그 돈도 늘어나서 얘의 가치가 높아졌는데 거기서 얘 물건까지 잘라버리니 롤렉스를 10개를 줘야 되는데 5개로 줄인 거야 지금. 그러면 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자, 지금 중간에 우리 공급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댓글 하나 우리 한번 읽어보자고요. 댓글. 자, 지금 서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얘기했죠. 이제 공고를 통해서 매년 25개 구역씩 구역. 예, 지정해가지고 이제 하겠다.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공공기획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물량 폭탄이 되지 않을까요?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 MJ님, MJ님, 미정님이신지 미진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민지. 민지님이신지 민정. 모르겠지만 너무 많지만 네. 본인이 묻고 본인이 답을 하셨는데? 그렇죠. 마지막 있잖아요. 시간은 꽤 걸리겠지만. 아니 왜 우리한테 왜 물으시죠? 본인이 답을 하셨어. 근데 여기 중간에 물량 폭탄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이게 단지마다 해도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거는 땅을 다 이 공공에 넘겨서 택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제 조합들을 이끌어서 빨리 하게끔 뭔가 완화를 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이견 차이는 존재해요. 그리고 아셔야 네. 될 게 서울 내에서의 공급은 맨 땅에다가 아파트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항상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서울에서 하는 공급은 철거를 수반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수고 짓기 때문에 순 공급의 어떤 증가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그렇죠. 조합이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요새 하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봐라. 일반 분양 줄여버리고 조합원이 1+1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규제를 하나 할수록 공급이 더 안 나오는 거지. 여기서도 할 얘기가 있어. 왜냐면 제가 재건축 얘기도 아까 제초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조합원 분양가가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면 됐던 게 7억이 됐어 지금. 왜냐면 일반 분양분을 깎아준 대신 분상제 때문에 깎아준 대신 그거를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그 조합원들은 복지 사업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사업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으려고 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반면 분상제 이후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조합들 보면 어떻게든 시공비 아끼려고 시공사 쳐내려고 하고 있고 더 싸게 해준 대로. 왜냐하면 이 여러 건설사들도 현장이 없으니까 어디라도 비집고 들어가야 되거든. 인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조합장이 뭘 했다 하면서 조합장 해임해갖고 다시 가려고 하는 데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아껴봐야 시간이 가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 나옵니다. 잘해봐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분상제 때문에라도 지금 조합 간의 안에서도 여러 다툼이 있어서 시간이 다 오래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조합 안의 다툼까지 제어할 수는 없어요. 공공기획이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자 이렇게 하니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한 대로 1년에 뭐 25개씩 뭐 발표하고 한다고 해도 시간차가 있고 그것들이 나오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평균 10년을 뭐 절반 정도 수준으로 뭐 공기를 낮추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한 7년 이상은 전 걸릴 거다. 예. 7년, 10년이면 빠른 거 아닌가? 원래 한 15년 걸리니까. 근데 평균을 보니까 10.8년이더라고. 10.8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빨라봐야. 빠른 현장도 가끔 있잖아요. 조합원 수 작으면. 근데 그래봐야 7년, 8년이다. 예. 그래.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얘기한 이제 공공기획. 거기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네. 이제 공공기획이 뭐냐면 여러분, 공공기획은 공공이란 말이 붙는다고 공공재개발은 아니고요. 이제 민간 재개발인데 서울시에서 공공기획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최근에 이 명칭이 좀 안 좋다고 바꿨어. 신속 통합기획으로. 네, 맞아요. 명칭이 너무 어려워. 너무 길고. 네.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읽다가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민간 재개발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것도 정할 때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왜 처음에 공공기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잖아요. 원래 이제 행위제한고시랑 이런 사전에 있는 거를 통합해가지고 좀 빨리 처리해 주려고 만든 건데 원래 거기서만 시간이 거의 뭐 2년을 소요하니까. 근데 나는 아까 얘기한 공공기획, 그러니까 옛날 말로 공공기획, 지금 말로 신속통합기획, 네. 서울시 민간재개발에서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게 사업 추진에 약간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분양 자격 기준. 요거는 그 나중에 한번 뭐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는데 문제가 많지 이것도.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던 공공재개발의
그 잘못된 소급 적용의 분양 자격 기준을 서울시가 일단은 똑같이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저는 어쨌든 이거 지금보다 다음 또 시장이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시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짬되고 그럴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예. 그리고 서울에 좋은 뭐 정비창 부지구 뭐고 간에 다 뭐 아파트로 박으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각 지자체에서는 받고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얼마 전에 서울의원 자리에다가 예, 아파트 서울의원. 평당 1,000짜리를 공급하겠다. 예. 땅이 평당 3억인데 거기다. 예. 그러니까 땅은 국가 소유로 하고 정부 소유로 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아파트 옛날에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예, 임대 조건부로 해다가고 토지 그래. 임대. 과연 진행이 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는 시장이 순응하는 여러 좋은 정책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나올 수 있거든. 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냥 개인적인 바람인데. 항상 저희 바람대로 가진 않더라고요. 그치. 예, 바람대로 가진 않고. 자, 일단은 공급 가뭄에 대해서 예, 지금 분양 체계, 신규 입주 물량이 적고 그리고 신규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가뭄은 보릿고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또 한 번 완화를 해준다던가 뭐 다른 방향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을 좀 터주는 게 그게 시장에 좀 도움이 되고 정말 원한다면 그들이 원한다면 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네, 또 뭐 질문 하나 읽어볼까요? 자, 세계평화님인데 일단 그 아직도 대출 못 받아서 집 못 사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아직 거품이 아니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또 대출 문제가 되게 대두됐잖아요. 근데 오늘 또 단독 이슈로 떠오른 게 이번에 또 금융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얘기 또 했지만 막지 않겠다, 중단은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 총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가계부채 증가량의 부동산 부분에서 가장 높은 거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란 말이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 중단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내가 볼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그냥 이거는 표심을 위한 발언이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민들의 어떤 이런 생활과 연관된 부분들은 여든 야든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은 거야. 그게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떤 의도를 내비쳐서 정책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거만큼은 제발 순수하게 바라는 거지. 서민들과 관련된 민생과 연관된 것들은. 그리고 나는 우리 세계평화님의 그래서 아직 거품이 아니라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왜 어렵냐면 이제 거품은 그 어떤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그리고 지역마다도 다르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이 소모성 제어가 아니고서는 거품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폭락론에 빠지시는 분들이 그 거품에 거품이란 단어에 많이 이제 빠지시는데 거품 좋아해요. 거품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여러분. 거품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든 공급이든 뭐든 약간의 시장의 어떤 괴리감으로 오는 뭐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전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곡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우리 세계평화님이 대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참 간을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전에 한 2018, 19년 이때 전세자금 대출 한번 옥죄한다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한번 손을 댄 거야. 이게 1주택자들 5억까지 총량 이게 한도에서 3억으로 내려 주저앉혔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처럼 막 큰 반란은 아니라 그때는 발표한 지 한 4일 만에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던져보는 것 같아요. 찌를 한번 던져보고 괜찮다 그러면 정책 바로 나오고 이런 식인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큰 논란은 없대. 제가 볼 땐 뭐 지난번처럼 빌릴 수 있는 액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또 이렇게 줄이는 그런 한도를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총량 정해진 돈에서 그냥 분배는 할게, 배분은 하는데 그 액수는 다는 못 해주고 다 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만 덜 가져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근데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세를 살면 안 돼. 이거 너무 원초적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네. 아니 여러분 이게 집을 이거지. 집을 사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살 수 있는 여건인데 타이밍을 이제 재구하고 있고 그 타이밍 다 놓쳤고 지금 와서 조금 내가 사면 고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막 보고 계시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전세를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거만 이해하고 계셔도 지금 이러한 설명 우리가 할 안 필요도 드려도 없어요. 돼. 할 필요도 없고 이게 뭐 이미 누가 몰라요? 공과금인 거 몰라? 근데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마는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에 전세를 갱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저는 전세를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보증금, 내 자본, 자기 자본이 높은 전세를 산다. 예를 들어 전세를 하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뭐 10%, 20%, 뭐 30%, 50% 빌린다. 이러면 전세하시면 안 돼요.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서 조금 짜투리 금액이 남는다고 했을 때 전세를 활용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월세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나아. 왜냐면 기회는 계속 오거든요. 시장에 기회가. 가만히 있다 보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고 아 저거 괜찮을 텐데 생각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까지 뭐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부동산을 뭐 계속 쳐다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하겠지만 기회는 계속 있는데 보증금에 다 묶이면 그 기회를 못 잡는다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친하신 분이랑 잠깐 점심에 담소 나누면서 내가 한 얘기는 전세를 아직도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 최대한 월세든 반전세를 가시고 전세금 회수하는 돈을 가지고 전세를 활용하셔서 집을 소유하셔라. 이거 작년 하반기에도 똑같이 상담해 드렸는데 어제 또 만났어. 그래서 네. 이제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내가 볼 때 맞겠다. 근데 이제 그분의 말씀은 뭐냐? 요새 이제 하락에 대한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요새 이제 뭐 대선 주자들이 막 정해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 얘기 들었어. 뭐 저는 사실 이 뭐 진보 보수 이 정책이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없지 않지. 하지만 시장이 중요한 갈 길을 가는데 우리 생각해 보자고.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지. 그때. 근데 그때는 진보 정권의 2차 정권이었고. 그렇죠. 맞아요. 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의 1차야. 저 근데 진짜 무서워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다. 근데 보통 우리가 10년이잖아. 정권이. 네. 보통 교체가 10년이다 보니까 뭐 확률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지금 1차 때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요 비슷한 정책을 앞으로 5년을 더 쓴다면은 나 그거 되게 무서운 게 제가 이거 카톡 캡처 사진을 봤어요. 근데 어느 후보의 그 지지자 방들인데 강남 아파트를 뺏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글들을 막 쓰더라고. 아 그런 거야? 네, 떨어져서 우리도 강남 살아야 된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거기서 근데 그냥 인터넷 댓글에 쓴 거 아니야? 아니 카카오톡방에 그대로 돈 들더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빚이 몇 억인데 이것도 탕감해 줄까요? 뭐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30억짜리를 뭐 그 몇 억으로 해서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그건 님이 갚아야죠. 아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거저 먹으려고 하면서 그거는 탕감해주면 안 된다. 그런 논리더라고. 그래서 참 이게 대중적인 그 정치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고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조언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세보다는 사실 전세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윳돈을 좀 가지고 계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사실 이런 분들한테 아까 형이 말했던 그분도 지금 사람은 또 못 사요. 왜냐면 아파트 값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안 돼. 꼭 사셔야 되는 분들. 네.
근데 그럴 때 좀 눈을 낮췄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게 제가 작년만 해도 기회가 많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럼 이게 오르고 이걸 보세요 하면 이게 오르고 뭐 빌딩 보세요 하니까 빌딩이 2배가 되고 뭐 비주택 보세요, 비규제 보세요 하니까 다 2배, 뭐 3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식도 저 주식 지금 갖고 있었으면 300%라니까요. 저 10% 먹고 판 게 300%가 됐어요. 근데 그 보초병 하나가 지금 300% 보면서 역시 장기로 가야 된다. 그걸로 제가 맨날 다짐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그래 뭐든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장기야 이렇게 하고 딱 줬거든요. 생각하면 그거로면 10억 이상 벌었을 텐데 좀 아깝긴 합니다. 어쨌든 얘기를 하다가 샜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눈을 좀 낮추고 그나마 좀 시장의 그 가격 상승과 수요에 집중을 받지 않은 곳에 아직은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 이런 물건에 집중해서 그런 부동산의 종목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면 반드시 이 유동성 장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차후에 기회는 또 잡을 수 있다. 예, 이거를 팔아서 나중에 아파트를 또 좋은 걸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드라마 있는 넷플릭스에서 DP 그 헌병 거기 보면은 안 봤어. 좀 봤어요. 마지막에 좀 어떤 친구가 그 내무반에 총을 갈기면서 그래? 예, 뭐라도 해야지 그래요. 아. 바뀐다고 그래야. 그게 전 되게 부동산에서 와닿더라고 그게. 뭐라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극단적이야. 지금 상황이 극단적이에요. 지금 물건을 팔지 못하고. 시장이 극단적인데 우리 좀 침착해야지. 좀 세 개 얘기할게요. 못 찍고, 못 팔고, 못 사고. 그럼 이 상황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꼼짝 마라. 꼼짝 마라지만 시장이 또 갈 길을 가고 있고. 네. 방금 우리 노이브께서 얘기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될 게 손이 좀 덜 간 지역이라고 해야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타이밍에서 약간 뒤처진 지역들이 지금 훨씬 좋은 타이밍이다.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줬기 때문에 꼭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